징비록 제2부 고난의 끝 그리고 영원한 교훈 1부에서 우리는 임진왜란의 서막을 함께 걸었습니다. 1592년 4월 부산 앞바다에 나타난 700척의 외선. 20날 만에 한양이 함락되고 임금이 국경지대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지켰고 의병들이 들판에서 일어섰으며 진주성의 군민이 수십 배의 적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평양을 되찾았습니다. 2부에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화협상이 4년을 끌었고 그것이 결렬되자 왜군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순신은 억울하게 파직당하고 옥에 갇혔으며 그가 없는 사이 조선 수군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마지막 날 바다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류성룡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낙향한 뒤 고요한 산골 마을에서 그 기억들을 한자 한자 붓으로 새겼습니다. 달빛 아래 문장, 오늘은 징비록의 마지막 장을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제1장 지루한 강화협상 4년의 공방. 평양이 수복된 것은 1593년 1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한 뒤 전면적인 공세를 멈추자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군은 한양에서 물러나 경상도 남해안으로 후퇴했습니다. 조선군과 명나라군이 한양을 수복하기는 했지만 왜군을 조선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화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명나라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전선이 교착된 상황에서 협상의 여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 과정에서 정작 조선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자국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협상에서 배제된 채 강대국들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이 시기의 무력감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백성이 피를 흘리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끝낼 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없었다. 이 치욕스러운 현실을 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협상의 내용도 문제였습니다. 명나라 협상 대표 심유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황제의 책봉을 내리는 대신 일본군이 물러나는 조건으로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도요토미의 요구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도요토미는 명나라 황녀를 일본 왕비로 삼을 것, 조선 남부 내개도를 일본에 할양할 것, 조선의 왕자를 인질로 보낼 것 등 터무니없는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이 요구를 명나라가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협상은 처음부터 거짓과 오해 위에 쌓인 모래성이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4년 동안 조선 백성들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경상도 남해안에 자리 잡은 왜군은 철수하지 않은 채 조선 땅에 성을 쌓고 눌러앉았습니다. 이른바 왜성이라 불리는 이 요새들이 남해안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왜군은 그 성에서 주변 마을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전쟁이 멈춘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닌 이 기묘한 상태가 4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 기간 동안 군사력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류성룡은 훈련 도감을 설치하여 새로운 방식의 군사 훈련을 도입했습니다. 명나라군의 전술과 화기 운용법을 배워 조선군에 적용했습니다. 또한 소고법이라는 새로운 군사 편제 방식을 도입하여 병력을 체계적으로 조직했습니다. 류성룡은 이 기간이 재침략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 안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다시 올 것이라고 믿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인데 뭘 또 준비하느냐. 괜한 백성들 부담만 늘리는 것이다. 류성룡은 이 안일한 분위기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충분히 되기 전에 전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2장 이순신의 시련 파직과 투옥. 강화 협상이 진행되던 이 시기에 이순신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왜군이 가져온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조정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597년 초 일본 측에서 조선 조정에 한 가지 정보를 흘렸습니다. 일본의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 조정은 이순신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바닷길에 함대를 보내 가토를 잡아라. 그러나 이순신은 이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적이 흘린 거짓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바닷길은 물이 얕고 암초가 많아 대형 함선이 다니기 어렵습니다. 적이 우리 수군을 그곳으로 유인하여 섬멸하려는 계략입니다. 섣불리 나갔다가는 오히려 우리 함대가 위험에 처합니다. 이순신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훗날 이것이 왜군의 유인 작전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이순신을 오랫동안 시기해온 원균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균은 이순신과 오랜 갈등 관계에 있던 장수였습니다. 이순신이 전쟁 초반에 세운 혁혁한 공적을 자신이 빼앗겼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원균은 조정에 이순신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순신이 군령을 어기고 출전을 거부했으며 임금을 기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정한 날, 특정한 바닷길을 통해 조선으로 건너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정에서는 이순신의 거부를 명령 불복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문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순신은 수군절도사의 직위를 박탈당하고 의금부에 갇혔습니다.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류성룡은 이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이순신을 변호했습니다. 이순신은 나라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입니다. 그의 판단이 설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을 죽이면 조선의 수군은 끝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류성룡의 간절한 변호 덕분에 이순신은 사형을 면하고 백의종군을 명받았습니다. 백의종군이란 관직을 빼앗긴 채 평범한 병사의 신분으로 전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수군 지휘관이 아무런 직위 없이 전선을 떠돌게 된 것입니다. 이순신의 후임으로 수군을 이끌게 된 것은 원균이었습니다. 류성룡은 이 결정에 깊이 우려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류성룡은 징비록에 이 시기를 기록하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순신을 내치고 원균을 세운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알았으나 막지 못했다. 그 죄가 크다. 제3장 정유재란 왜군의 재침략. 1597년 1월 4년에 걸친 강화 협상은 결국 완전히 결렬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의 협상 조건이 자신이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경노했습니다. 그는 즉각 재침략을 명했습니다. 정유재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왜군의 병력은 14만여 명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보다 규모는 약간 줄었지만 이번에는 전략이 달랐습니다. 전선을 빠르게 북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선 남부를 철저히 점령하고 백성들을 학살하는 초토화 작전이었습니다. 도요토미는 조선 백성의 코와 귀를 베어 소금에 절여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전공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끔찍한 명령에 따라 왜군이 지나간 자리에서는 살아있는 백성들의 코와 귀가 베어졌습니다. 그렇게 잘려나간 코와 귀가 무려 수만 개에 달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일본 교토에는 지금도 그 코와 귀를 묻은 무덤인 이총 혹은 비총이 남아 있습니다. 왜군은 경상도와 전라도 곳곳을 유린하며 북상했습니다. 남원이 함락되었습니다. 남원을 지키던 명나라군과 조선군은 수만 왜군에 포위되어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원 백성들도 끔찍한 학살을 당했습니다. 류성룡은 징비록에 남원의 참상을 기록하며 이렇게 씁니다. 남원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많은 백성들이 어찌 되었을지. 전쟁이란 이렇게 끔찍한 것이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대가는 결국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치르는 것이다. 전주마저 위협을 받자 조선 조정은 다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5년 전에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바다에서 이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사가 역설적으로 이순신의 복귀를 이끌게 됩니다. 제사장 7,000량의 비극 조선 수군의 괴멸. 정유재란이 시작되자 왜군은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공세를 펼쳤습니다. 바다에서 왜군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순신이 없는 지금 조선 수군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이순신의 후임으로 삼도수 군 통제사에 오른 원균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이순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원균의 한계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명나라 도독 진린의 압박과 조선 조정의 독촉에 못 이겨 원균은 충분한 준비 없이 출전을 강행했습니다. 1597년 7월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거제도 7,000량에서 왜군의 함대와 맞닥뜨렸습니다. 7,000량은 거제도와 육지 사이의 좁은 수로입니다. 왜군은 이 좁은 물목에 대규모 함대를 집결시켜 조선 수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사이에 왜군이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완전히 기습을 당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원균은 싸우지도 못하고 배를 버린 채 육지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왜군에게 붙잡혀 전사했습니다. 7,000량 해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전함 대부분이 불에 타거나 침몰했습니다. 수천 명의 수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순신이 5년에 걸쳐 피와 땀으로 일군 조선 수군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 참사의 소식을 들은 류성룡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순신을 내쳤기 때문이다. 오직 이 한 가지 이유다. 내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다. 이 피값을 어디에 치러야 하는가. 7,000량 해전의 패배로 조선은 남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왜군은 이제 바닷길을 마음대로 이용하여 병력과 군량을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에는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5장 이순신의 복귀 12척의 기적. 7,000량 해전의 참보가 조정에 전해지자 선조는 즉각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파직하고 옥에 가뒀던 그 이순신을 다시 불러낸 것입니다. 이순신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처참했습니다. 전함은 단 12척. 싸울 수 있는 수군은 120여 명뿐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수군을 포기하고 육지에서 싸우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군을 버리고 육군에 합류하여 싸워라. 이순신은 이 명령에 이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선조에게 장계를 올렸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 비록 적으나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장계의 한 구절은 그 자체로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순신은 즉각 전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남아있는 병사들을 모으고 흩어진 배를 수습했습니다. 전라도 해안의 지형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싸울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명량, 즉 울돌목이었습니다. 울돌목은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해협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300m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하루에 4번씩 조류가 뒤바뀌는 강한 물살이 흘렀습니다. 이순신은 이 지형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이것이 그 유명한 명량해전의 날입니다. 왜군의 함대는 133척이었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12척이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승리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순신의 부하 장수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순신은 출전 전날 밤 장수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였다.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울돌목이 바로 그 길목이다.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신의 대장선이 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Fire all cannons! Stand firm!
뒤를 따르던 장수들은 두려움에 배를 멈추고 뒤처졌습니다. 이순신의 배 한 척이 133척의 외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대장선의 총포들이 불을 뿜었습니다. 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직접 북을 두드리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이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한 물살이 외선들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외선들이 좁은 수로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서로 부딪혔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순신이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뒤처졌던 장수들도 대장선이 홀로 싸우는 것을 보고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왔습니다. 결과는 역사적인 대승이었습니다. 외선 31척이 격침되고 수천 명의 왜군이 수장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12척의 배가 133척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해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명량해전의 기적입니다.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이 전투를 기록하며 이렇게 씁니다.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100척이 넘는 적을 막아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순신이 아니었다면 하늘도 도울 수 없었을 것이다. 장수는 이래야 하는 것이다. 명량해전의 승리는 전세를 단번에 뒤집었습니다. 왜군은 남해를 통한 서해 진출을 포기해야 했고 전라도 점령 계획도 좌절되었습니다. 이순신이 다시 바다를 지킨 것입니다. 제육장 전쟁의 끝 노량해전과 이순신의 최후. 명량해전 이후 왜군의 북진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왜군은 경상도 남해안의 외성들의 웅크린 채 본국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598년 8월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향년 62살이었습니다. 도요토미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시켜라. 이 전쟁이 자신의 무모한 야망으로 시작된 것임을 그 자신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도요토미의 유언을 받은 왜군 지휘부는 철군을 결정했습니다. 7년에 걸친 전쟁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왜군을 그냥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이 땅에서 저지른 학살과 약탈, 불에 탄 궁궐과 마을들, 베어진 백성들의 코와 귀, 끌려간 수만 명의 포로들, 이것을 그냥 돌아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과 연합하여 태각하는 왜군을 추격하기로 했습니다. 왜군이 조선을 탈출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바닷길이 있었습니다. 노량, 경상남도, 남해와 하동 사이의 해협이었습니다. 1598년 11월 18일 밤 이순신의 연합함대는 노량 앞바다에 집결했습니다. 왜군의 함대는 500여 척에 달했습니다. 11월 19일 새벽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량해전이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총포 소리가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외선들이 불타오르고 바다는 화염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왜군도 태각이 아닌 결사항전으로 맞섰습니다. 전투가 한창이던 그때였습니다. 이순신이 갑판 위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유탄 하나가 이순신의 왼쪽 겨드랑이를 관통했습니다. 이순신은 쓰러졌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이순신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싸움이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그것이 이순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새벽 7년 전쟁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죽음은 당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카 이완이 갑옷을 입고 대신 북을 두드리며 전투를 계속 지휘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외선 200여 척을 격침하고 수만 명을 사살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살아서 도망친 왜군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에야 이순신의 전사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명나라, 도독, 진린도 이순신의 죽음을 듣고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이순신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순신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사람은 진정 이 나라가 낳은 가장 위대한 장수였다. 나는 그를 세상에 내보낸 것을 평생의 보람으로 여기며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을 평생의 슬픔으로 여긴다. 노량해전의 승리와 이순신의 전사. 이 두 가지 사실이 함께 전해진 1598년 11월 19일. 7년간의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조선 땅에서 왜군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7장 전쟁이 남긴 것 폐허가 된 조선.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조선 백성들이 돌아간 곳은 평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폐허였습니다. 전쟁 전 조선의 인구는 약 1400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 인구 조사를 해보니 그 절반이 넘게 줄어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병으로 죽은 사람, 왜군에 학살된 사람, 그리고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 수십만 명이 포로로 잡혀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도자기 장인들, 선비들, 활자공들이 많았습니다. 조선의 뛰어난 기술과 학문이 그렇게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경복궁은 불탄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경복궁이 다시 재건된 것은 그로부터 270년이 훨씬 지난 조선 말기의 일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의 농지 중 상당 부분이 황폐해졌습니다. 전쟁 전 경작지의 3분의 2가 넘게 줄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백성들은 밥을 굶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다 쓰러지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길가에는 주인을 잃은 아이들이 울고 있었고 마을에는 돌볼 사람 없이 죽어가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류성룡은 전쟁이 끝난 뒤에 조선 풍경을 징비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사람도 없었다. 살아남은 자들의 얼굴에는 산 자의 기쁨이 아니라 죽은 자보다 더 깊은 슬픔이 있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눈에 보이는 폐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깊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전쟁 중에 왜군에 부역한 사람들과 끝까지 싸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전쟁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의병으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전쟁 후에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사회적 혼란과 불신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제8장 류성룡의 파직과 낙향 역사의 아이러니. 전쟁이 끝나갈 무렵 류성룡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1598년 전쟁이 끝나기 직전 북인 세력이 류성룡을 탄핵했습니다. 제목은 주화론자, 즉 일본과 화해를 주장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화 협상 기간 중 류성룡이 협상을 지지했다는 것을 빌미 삼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류성룡은 강화 협상 자체보다는 그 기간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재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훈련도감 설치, 소고법 도입, 군량 확보 등이 모두 그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결국 류성룡의 파직을 허락했습니다. 류성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짐을 싸서 고향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기도 전에 전쟁을 이끌었던 재상이 쫓겨난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안동 하회마을로 돌아온 류성룡은 세상 일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조정에서 여러 차례 복직 제안이 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독서와 저술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저술의 결정체가 바로 징비록이었습니다. 류성룡은 낙향한 뒤 마을 뒷산 언덕에 작은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자주 홀로 앉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정자의 이름은 원지정사였습니다. 멀리 뜻을 두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류성룡이 멀리 둔 뜻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세대가 아닌 먼 훗날의 후손들이 이 기록을 읽고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기를. 그것이 그 뜻이었을 것입니다. 제9장 징비록이 전하는 교훈. 류성룡의 마지막 말. 류성룡이 징비록을 완성한 것은 낙향한 지 수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는 이 책을 쓰면서 단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
류성룡이 징비록에서 지적한 임진왜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 류성룡은 이렇게 씁니다. 물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편안할 때, 위태로울 때를 잊지 말아야 한다.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하고 풍요로울 때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재앙이 왔을 때 막을 방법이 없다. 류성룡은 또한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이순신 같은 사람이 있었으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내쳤다. 원균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요직에 앉혔다. 사람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 나라를 망치는 일임을 이 전쟁이 똑똑히 보여주었다. 당쟁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습니다. 동인이니 서인이니 하며 갈라져 싸우는 동안 적은 칼을 갈고 있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당파를 따져 사실을 외면한 것은 임금과 신하 모두의 죄다. 그러나 류성룡은 절망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빛난 것들도 기억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백성들이 의병으로 일어섰다. 이순신이 혼자 바다를 지켰다. 진주성의 군민이 끝까지 성을 사수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나라가 살아남았다. 나라란 왕도 아니고 조정도 아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나라다. 류성룡의 이 말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 류성룡은 또한 전쟁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지금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지금 이 폐허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한다. 류성룡은 징비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절절한 목소리를 냅니다. 나는 이 책을 후세에 남긴다. 나의 잘못도 남기고 나라의 잘못도 남기고 우리가 겪은 고통도 남긴다. 부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다. 류성룡은 1607년 징비록을 완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6살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했다고 전해집니다. 제10장 징비록의 역사적 의미 400년을 넘어 징비록은 류성룡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것은 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책이 담은 정신, 반성하고 경계하는 정신이 살아남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징비록은 조선에서보다 일본에서 먼저 인쇄되어 널리 읽혔습니다. 1695년 일본 교토에서 징비록의 일본 어판이 출판되었습니다. 일본의 학자들과 무사들은 이 책을 통해 임진왜란을 조선의 시각에서 다시 읽었습니다. 왜 조선이 무너졌는가를 분석하고 자국의 방비에 적용했습니다. 정작 이 책이 쓰인 조선에서는 그만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 역시 하나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징비록이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징비록은 살아있습니다. 임진왜란을 다룬 수많은 책과 드라마, 영화들이 있지만 그 원천은 결국 류성룡의 기록으로 돌아옵니다. 이순신의 활약, 의병들의 봉기, 선조의 파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이미지 대부분은 류성룡이 남긴 기록에 기반합니다. 그렇다면 징비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류성룡은 400년 전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문제들, 안일함, 당쟁,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 경고를 무시하는 태도, 준비하지 않는 자세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공동체라면 어디서나 되풀이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류성룡은 이 책의 첫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나간 잘못을 뉘우쳐 훗날의 환난을 경계한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다. 뉘우침과 경계. 이 두 가지가 징비록의 전부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라. 이것이 류성룡이 400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2부를 마치며 임진왜란은 1592년에 시작되어 1598년에 끝났습니다. 7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7년 동안 조선은 무너질 뻔했습니다.
수백만의 백성이 죽거나 끌려갔고 국토는 불타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지켰기에, 의병들이 들판에서 싸웠기에, 진주의 군민이 성을 사수했기에, 그리고 류성룡 같은 재상이 무너지는 나라를 끝까지 붙잡았기에, 류성룡은 낙향하여 고요한 산골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라가 겪은 비극의 원인을 솔직하게 파헤치고 그것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징비록은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반성의 기록입니다. 패배와 고통과 후회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살아남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 그것이 이 책을 400년이 지나도록 빛나게 하는 힘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과거의 잘못을 직시할 때, 그리고 그로부터 배울 때, 비로소 역사는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줍니다. 달빛 아래 문장, 오늘 징비록 2부를 이렇게 마칩니다. 류성룡의 붓끝에서 흘러나온 눈물과 반성의 기록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달빛 아래 문장이었습니다.